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힘든 사건, 소명할 자료가 많고 보정 권고를 여러 번 겪어야 되니까 남들보다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사람, 빨리 끝나는 사람은 2달, 3달 만에도 개시 결정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1년씩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채무 많은 사람. 일단 이상하잖아요. 내일 모레 개인회생 파산 신청할 건데 갑자기 돈을 왜 빌리는 거야? 회생 파산 신청하기 몇 달 전에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왜? 갚지도 못할 건데 왜 빌렸을까? 법원이 보면 일단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법원은 일단 최근 1년 내에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전부 다 소명을 하라고 하거든요. 최근 채무가 없거나 한두 개밖에 없으면 그것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최근 채무다. 최근 채무가 10건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설명을 해야겠죠. 그 돈을 대출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도대체 어디에 썼길래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다 사용하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 급박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지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큰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너무 커지게 되는데 내 소득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전액을 변제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혹시 청산가치 좀 깎아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부탁도 해야 되니까 재판 기간이 자꾸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출인데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편파 변제를 했다, 또는 현금으로 출금해가지고 그 뒤에 어디 사용했는지 설명을 못한다, 이러면 사건은 더욱더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자산을 처분한 사람. 예를 들면 작년에 아파트를 팔았다, 올해 초에 자동차를 팔았다, 지지난달에 가게를 폐업했다, 이런 분들. 그러면 법원에서 바로 물어본단 말이죠. 아파트 팔았으면 기존의 담보대출 갚고 그래도 5천만 원은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동차를 팔고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500만 원은 남은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가게를 폐업했으면 마지막에 남아있던 보증금이 3천만 원은 되고 그 안에 집기 시설물도 있었을 건데 권리금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받은 돈들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사용처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변호사는 설명하기를 정당한 사용처가 있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 팔고 담보대출 갚았다, 뭐 이런 건 인정해주죠. 담보대출은 어차피 저당권 잡은 은행이니까 그건 어차피 변제를 해줘야 되니까. 또는 매달 100만원, 200만원 정도 통상적으로 필요한 생활비에 썼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비로 썼다, 또는 마지막 3천만원 남은 거는 기존의 신한은행 채무 갚았다, 뭐 삼성카드 대금을 갚았다, 이렇게 깔끔하게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이렇게 똑 떨어지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대체로는 회생하기 6개월 전, 1년 전에 급박하게 재산을 팔았다 그러면 대체로는 보면 팔아가지고 남은 돈의 일부를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변제를 한다거나, 또는 내 가게를 폐업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가게를 똑같은 업종으로 내 자식이나 형제가 다시 그대로 이어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부모나 배우자한테 증여 내지 편파 변제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가게 자체를, 가게의 보증금 집기 시설도 재산권이잖아요. 그 자체를 형제 자매나 자식한테 양도했다, 은닉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폐업의 전후 사정, 자산 처분의 전후 사정을 전부 다 물어보게 되니까 이런 사안들이 많을수록 재판은 자꾸 길어지고 설명할 것도 더 많아집니다. 세 번째는 편파 변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대나 30대 초반 남성이 주식 코인 토토로 날렸다, 이런 경우는 편파 변제가 별로 없죠. 어차피 부모님 몰래 대출 땡겨서 투자하다가 날렸으니까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말도 안 했으니까 뭐 빌리고 갚아줄 것도 없는데. 근데 30, 40대인데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편파 변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부끼리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으니까 남편이, 형편이 힘들어지면 채무가 생기면 배우자 카드로 대출 받아가지고 내 걸 변제한단 말이지. 그리고 다음번에 내 카드 살아나면 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배우자 카드를 갚아준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자꾸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특히 뒤로 가면 갈수록 채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친인척 간에 상호 간에 주고받는 금액이 자꾸 커지는 거죠. 또는 개인 사업인데 부부끼리, 가족끼리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일종의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랑 내 가족이 같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힘들어지면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대출 받아가지고 아들 장사하는데 보태주고, 아들이 그 다음 달에 신용 살려가지고 다시 대출 받아가지고 어머니 갚아주고, 이렇게 같은 자영업을 하는 식구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아파트나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아무리 부모 형제 관계라도 밑도 끝도 없이 찾아가서 5천 달러, 1억 달러 이러면 잘 안 빌려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파트가 있어, 물론 담보대출도 많지만 지금 저게 당장 안 팔려서 그렇지 저거 팔고 나면 내가 현금 1억 정도는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받아서 갚아주면 되니까 좀 빌려달라, 이러면 가족들끼리 5천만원, 7천만원 목돈을 빌려준단 말이죠. 근데 뜻대로 부동산이 안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신용대출 2천 땡겨서 아버지 돈만 갚아준다거나, 또는 뜻대로 부동산이 팔려가지고 담보대출 갖고 5천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이걸 배우자한테 갚아줘버린다거나, 이렇게 편파 변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채무자하고 소명을 해야 된단 말이지. 편파 변제한 사실을 전부 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계좌 내역에 다 남아있으니까. 그렇지만 주장할 만한 거 주장하는 거죠. 이 5번 금액이 넘어갔는데 한 번은 생활비다, 요 금액은 소액이고 원래 평소에 보내주던 돈을 보내준 거 아니냐, 또는 그냥 병원비 차원에서 보내준 거 아니냐, 이거는 변제가 아니다, 또는 받은 돈이 훨씬 크다, 훨씬 크기 때문에 중개 편파 변제가 맞긴 한데 그래도 앞뒤 사정을 좀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을 법원에 설명해 주느라 제출할 자료도 늘어나고 재판도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관할이 불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개인회생이든 민사소송이든 간에 나에 대한 재판을 아무 법원에나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관할이 있는 그 지역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전입 신고된 주소지 또는 실제로 살고 있는 거소지 또는 내 직장이 있는 곳에 관할법원, 이런 곳에 신청을 해야지 받아주거든요. 어떤 재판이든 관할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관할이 잘못되어 있으면 담당 판사 내 일도 아닌데 이걸 뭐 편파변제인지 뭔지 확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판 자체를 시작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재판을 시작하면 관할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금지 명령조차 안 내려주고 관할 틀린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금지 명령조차 안 내려주고 관할부터 따질 때도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은 내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그냥 나 일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저기 신세지고 다니는 사람, 또는 전입신고한 집은 인천인데 독촉 추심이 올까봐 서울에 아는 사람 집에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 소명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보정을 내리는 것이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앞뒤 정황이 이러해서 실제로는 그쪽 법원 관할에 거주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쪽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소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문제되는 게 살짝 걸쳐놓은 주소 있거든요. 내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으니까 서울에 월세를 하나 구한 거야. 이것까진 괜찮아요. 서울에 월세 구해서 서울에 신청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안 살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는 거야.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도 내 주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법원이 꼼꼼하게 체크 못하고 그냥 관할 인정해주고 넘어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통신 내역을 조회해가지고 이쪽에 실제로 실거주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되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법원이 관할을 검토해봤는데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을 해버린다든지, 또는 채무자 스스로 취하를 하고 본인의 관할 법원에 다시 재신청을 하시오, 이런 권유가 나오면 취소하고 다시 재신청해야 되니까, 또는 이송 가야 되니까 시간이 다소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직 처분할 게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아직 부동산이 한두 개 남아있는 거야. 물론 저당권이 잡혀있으니까 순자산 가치는 얼마 없지만 팔았을 때 담보대출 갚아주고 그래도 5천이나 6천원 남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팔아주고 가족한테 갚아주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편파변제나 청산가치에 반영될 소지가 있고 사행일 취소의 위험도 있다, 알려주지만 채무자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알지만 됐고, 나는 일단 배우자하고 동생을 살려야 되니까 일단 나중에 페널티 받는 거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고 일단은 갚아주겠다, 이런 채무자들이 생각외로 많거든요. 일단은 갚아주겠다 하시는 분들, 그럼 뭐 어쩔 수 있나요? 본인이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갚아주겠다는데, 그러면 그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또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파는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팔리나? 살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다리다가 이자를 못 내버리면 이자를 계속 내줘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가지고 채권자가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덜컥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을 팔기도 쉽지 않으니까 일이 굉장히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행여나 팔려도 문제야. 내놨는데 운이 좋아서 바로 팔렸어. 그래서 담보대출 갖고 남은 5천만 원을 배우자한테 바로 갚아줬지. 그리고 채무자가 당당하게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 청산가치에 넣으면 무조건 통과시켜주겠다는 권리를 부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청하기 직전에 자기 재산을 팔고 은닉하는 것은 불성실한 채무자라고 간주해서 개인회생 자체를 기각해도 잘못된 재판은 아니거든요. 법원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서 배우자가 반드시 그 돈이 필요했던 사정, 예전에 나한테 빌려줬던 사정,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최대한 청산가치 반영하고 개시결정을 내려달라, 청산가치 금액 좀 깎아달라,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재판이 자꾸 길어지고 제출할 서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부동산에 대한 미련이 아직 많이 남으셔서 그렇겠죠.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인지 뭐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크니까, 또 부동산 팔아먹는 사람들도 이걸 이용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20년 전에는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 임야, 기획부동산 이런 거 많이 팔았고, 지금은 지산, 생숙,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 신도시에 생기는 것들 분양은 받아서 대출 내가지고 이전 등기까지 했는데, 근데 내놔도 사갈 사람 한 명도 없다. 근데 왠지 조금만 더 버티고 팔면 한 5천원 남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 미련이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을 상당히 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최근 채무 많은 사람, 최근에 자산 처분한 사람, 편파변제 많은 사람, 관할이 불명확한 사람, 아직 팔 게 남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소명해야 될 사안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재판 기간도 자꾸 늘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